나치 독일은 전쟁 중 가장 무섭고 정교한 전투 차량들을 설계했습니다. 야크트 판터 티거 2의 위력과 판터의 기동성을 갖춘 구축 전차는 정확도와 장갑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스터드 3세는 처음에는 돌격포로 구상되었지만 전쟁 전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효과적인 장갑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사냥지금까지 배치된 전차 구축함 중 가장 무거운 전차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모든 적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크기가 커서 기동이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똑같이 인상적인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먼 장갑열차의 열차는 레일 위에 강철 괴물로서 무거운 포병과 대공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스티 할키엡스 234 푸마민첩하고 빠른 심층 정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텐호 229제트 추진 비행익은 수십 년 전부터 스텔스 기술을 예견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전면전에 투입되었을 때 독일 공학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SOD 카프치츠 251 독일 국방군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 기갑의 거장. 나치가 꿈꾸는 완벽한 전쟁에서 기동성은 핵심이었습니다. 정역전 블리츠크라이크, 즉 번개 전쟁은 단순한 전술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장갑차, 보병, 항공기가 하나의 부대처럼 움직이며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기계의 교향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화를 이루려면 전차와 같은 속도로 병력을 수송하고 적의 사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일반 차량으로는 징역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징역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존더 크래프트 파흐르초이크 251, 소더 크래프트 파흐르초이크 251이라고 불렸던 SDK 프자이브 251이라고 불렸던 SDKF세 251은 독일 국방군 웰마크트의 가장 상징적인 방해도 차량이었습니다. 트럭과 전차의 장점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병력을 최전선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치명적인 무기는 아니었지만 지원으로서의 역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251이 등장하는 곳마다 독일 차량화 보병이 근처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번개 징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노마그 차 하노막에서 설계하고 1939년 생산에 들어간 SDKF 251은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조향을 위한 앞바퀴와 견인을 위한 뒷궤도입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속도나 적재량의 저하 없이 험난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장갑 강판으로 덮인 낮고 각진 차체는 파편 충격과 가벼운 사격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적은 아니었지만 최전선의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이 차량은 조종수와 부조종사를 포함하여 10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었으며 전면에 MG-34 또는 MG-42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버전은 후면에 기관총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무장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특수화 251은 단일 차량이 아니라 병력 수송, 지휘 차량, 화염 방사기, 박격포 운반 차량, 대공포, 장갑 구급차, 심지어 로켓 발사기까지 수십 가지 역할에 맞춰 개조할 수 있는 모듈형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20개가 넘는 공식 변종과 수백 가지의 야전 개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침공 당시 SDKF세 251은 공동징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으로 강화된 기갑 사단들은 숨막히는 속도로 적진을 돌파했고 그 뒤를 보병들이 따라붙어 도보로 행군하거나 노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251은 병사들이 안전하게 내부에서 싸우거나 전멸당하지 않고 적의 포화 속에서 직접 하차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이 차량은 극한의 환경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진흙, 눈, 길이 없는 지형.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1. 크롤러 트랙은 트럭이 갇힐 수 있는 곳에서 견인력을 제공했고 차체가 낮아 쉽게 감지되거나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차량이었지만 치명적인 효율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각 부대를 생산하는데 시간, 강철, 연료,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독일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 생산은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여전히 무게 트럭이나 도보로 이동해야 했고 251의 방어력과 다재다능함은 부족했습니다. 1만 5천 대가 생산되었지만 계획대로 모든 기갑척탄병, 사단의 장비를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전면 장갑이 14.5mm에 불과하다는 제한적인 장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차 무기, 포병, 그리고 공습에 취약했습니다. 연합군이 제공권을 확보함에 따라 251은 기동성 있는 자산에서 잠재적인 목표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이 기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했는데 동부전선의 혹독한 환경이나 무질서한 후퇴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KFZ 251은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현대 장갑차의 선구자이자 기동성, 방어력, 그리고 가벼운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최초의 진정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설계는 미국의 M3 하프트랙과 같은 후대의 차량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고 전후 기계화 교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나치 정역전의 모습과 연결되었습니다. 251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독일군의 징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들판, 폐허를 가로지르는 이 차량들의 행렬은 황폐해진 대륙 전역에서 익숙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철과 속도로 만들어진 바퀴 달린 현대전이었습니다. 타이거처럼 거인도 아니었고 미-26 이처럼 날지도 않았으며 비처럼 하늘에서 종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SDKFZ 251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독일 기동전의 병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모든 침략, 모든 후퇴, 전선을 사수하려는 모든 필사적인 시도에서 바퀴가 멈추고 제국은 폐허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탱크 헌터, 총통을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하지 못한 강철거인 야크트 티거 제3제국의 황홍이, 패배는 불가피했지만 과대망상은 끝이 없던 시절, 독일은 마치 기갑의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거대한 무기를 고안해냈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짓밟으려는 강철의 거인. 도망치거나 후퇴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단 한 발의 포탄으로 파괴하는 짐승. 바로 전투에 투입된 가장 무거운 전차 사냥꾼 야크트 티거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판처에거 티거 아우스프. 폈지만 야크트 티거, 즉 사냥의 호랑이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티거 이 자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기갑 거상의 무게는 75톤이 넘었고 공성포와 유사한 128mm 파크 44포를 탑재했습니다. 대공포에서 파생되었지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전차를 사냥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전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야크트 티거는 아군 전차가 대응하기도 전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야크트 티거의 주포는 최대 25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2000m, 육중한 처칠, IS-2,
또는 무시무시한 셔먼 파이어플라이조차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크트 티거는 이론적으로 전장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게 때문에 느리고 투박하며 기계적인 고장이 잦았습니다. 경량 전차용으로 설계된 마이바흐 엔진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34km를 간신히 넘었지만 그 속도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이나 겨울철에는 많은 전차가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고장나거나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과부하된 내부 기계 장치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변속기는 쉽게 고장났고 형하 장치는 무게를 지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연료 소비량은 너무 높아 1945년 독일 전시 경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약 70대만 생산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야크트 티거는 대담한 공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250mm에 달하여 적의 표준 무장으로는 사실상 관통이 불가능했습니다. 76mm 포나 히트 포탄조차도 정면을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정 방어나 매복 공격에서는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을 벗어나면 야크트 티거는 스스로의 적이 되었습니다. 설계에는 포탑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는 고정된 포각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차량은 측면 조준을 위해 차체 전체를 회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제조를 간소화하고 내부 공간을 확보했지만 근접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전쟁 막바지 몇 달 동안 슈베레 판처에거 대대 슈에레 판서제거 압타이롱 512와 같은 부대들이 서부 전선, 특히 라인강 방어전과 레마겐 전투에서 야크트 티거를 운용했습니다. 일부 고립된 교전에서는 단 한 대의 야크트 티거가 연합군 기갑부대 전체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흉포한 전차들은 연료가 고갈되거나 무력화되거나 공습으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선전적인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갑부대가 이처럼 거대한 무기에 맞선 적은 전무했습니다. 티거와 판터에 익숙했던 소련 지휘관들조차 야크트 티거가 독일 산업력의 상징이자 그들의 오만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야크트 티거는 본질적으로 1945년 나치 전쟁 기계의 모든 문제점을 상징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괴물이 아닌 숫자, 병참, 그리고 공중전으로 승리하던 시대의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실루엣, 거대한 포, 그리고 땅을 뒤흔드는 포효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운명이 정해진 걸작이었으며 미사일과 배급 연료 시대에 태어난 기계 공룡이었습니다. 독일의 항복 후 여러 대의 야크트 티거가 연합군에 노획되었습니다. 일부는 탄도 시험용으로 보내졌고 다른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크트 티거의 짧은 군림은 끝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냥꾼이었지만 거의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크트 티거는 히틀러의 기갑 제국의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라면 전투의 판도를 뒤집었을지도 모르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거상을 꿈꾸는 죽어가는 제국의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판처 내 독일 기갑 전력의 대명사가 된 전설적인 나치 전차. 모든 전쟁 차량이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량은
크기나 화력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기갑 기록을 보유하거나 서사시적 전설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매일 모든 전선에서 쉼없이 싸우는 차량입니다. 바로 그런 차량이 판처 캄프바겐 4호, 즉 판처 4호입니다. 판처 4호는 가장 크거나 가장 두려운 전차는 아니었지만 제3제국의 가장 믿음직스럽고 다재다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전차로 입증되어 히틀러의 기갑 전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설계자 하인츠 구데리안이 고안한 판처 4호는 원래 보병 지원 차량으로 의도되었습니다. 판처 3호는 다른 전차들과의 전투를 담당하고 단거리 주포를 장착한 중전차 판처 4호는 적의 요새와 진지를 파괴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판처 4호는 이미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초기형은 짧은 75mm KWK 37L/24포는 벙커와 참회 갇힌 병사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방군이 소련 T-34와 같은 더욱 강력한 전차에 직면하게 되면서 판처 4는 개조되고 강화되어 계속해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선 차량으로 시작했던 이 전차는 결국 기갑 사단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판처 4호는 수많은 개량을 거쳤습니다. 전면 장갑은 30mm에서 80mm로 강화되었습니다. 주포는 KWK 40L/43으로 이후 L/48로 교체되어 중거리에서 대부분의 적 장갑을 관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궤도는 확장되었고 측면 스커트가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조중이와 개량된 변속기 그리고 폭발물과 철갑탄에 대한 추가 장갑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량 덕분에 판처 4호는 수명이 연장되었고 이미 강력한 셔먼 T-34-85 처칠과 맞붙고 있던 1414년에도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판터나 티거와 달리 판처 4호는 제작, 수리, 운용이 용이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가용성이 곧 힘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8,500대 이상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독일 전차 모델보다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러시아 초원에서 북아프리카의 사막까지, 노르망디에서 발칸반도까지 모든 전선에서 이 전차는 활약했습니다. 독일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언제나 판처 4호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 전차의 다재다능함은 다른 치명적인 전차들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판처 4호는 돌격포 STUG 아이브, 야크트 판처 4호 작 판서 아이브, 브룸베르 브룸벨, 심지어 장갑차와 군안 차량까지 생산했습니다. 판처 4호는 본질적으로 독일군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용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 판처 4호는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차체 때문에 적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웠고 300마력 엔진은 최신형 모델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측면 장갑은 측면 사격과 휴대용 대전차 화약에 취약했습니다. 주포는 훌륭했지만 판터나 소련 아이스2의 화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에는 독일이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 원자재 부족, 그리고 주요 공장의 손실로 인해 차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처 4호는 1945년 4월까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국을 위해 싸운 마지막 전차였습니다. 전쟁 후 노획된 판처 4호 전차 중 일부는 시리아,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어 이후 분쟁에서 그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매우 견고한 설계 덕분에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개조만으로도 현대전의 난관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판처 사원은 티거처럼 감탄을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야크트 판터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날거나 로켓을 발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독일 전차도 판처 사원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맹렬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판처 사원은 일반 병사의 전차, 영광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전투를 제공하는 장갑차였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고장나거나 침몰하거나 도착하지 못할 때에도 그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폐허, 잔해와 불길 속에서도 판처 사호 전차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투를 이어가려 애썼던 전쟁 기계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소련 T-34의 재앙, 판처바페의 정예, 티거1 포격의 포효와 병사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인 유럽 전장에서 제3제국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치명적이며 거의 무적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바로 티거였습니다. 판처캄프바겐 6 티거 아우스프. 이 또는 티거1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전차는 기술적 우월성, 파괴력, 그리고 심리적 공포라는 나치 군사 철학을 구현한 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헨쉘에서 개발한 티거1은 1912년 9월 소련의 TT-34를 격파하기 위해 레닌그라드 인근 동부 전선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외형만으로도 기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티거1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이거 아이은 그 시대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무게는 거의 57톤에 길이는 8.45m였고 700마력의 메이박 HL 이번의 한스큐 P4 엔진으로 구동되어 도로에서 최고 속도 38km/h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100mm에 달했고 주포인 유명한 8.8cm KWK 36L56은 2000m 이상 떨어진 모든 연합군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어떤 연합군 전차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거 아이의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한때 우위를 점했던 소련의 T-34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튀니지 전역 동안 아프리카에서 타이거 아이은 영국에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단지 언급만으로도 연합군의 징역 계획을 방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연합군 보고서에서 종종 그 존재를 과장해서 보도했고 이로 인해 소위 호랑이 증후군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티거1은 값비싸고 복잡했습니다. 각 유닛을 제작하는데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했습니다. 독일은 티거 한 대를 제작한 반면 소련은 TS-34를 여러 대 생산했습니다. 변속기는 취약했고 엔진은 과열되기 쉬웠으며 전장에서의 정비는 병참상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막대한 연료 소모는 전략 폭격과 자원 부족으로 이미 약화된 제국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무게는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많은 교량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고 지늘기나 눈에 몇 시간씩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면은 거의 관통할 수 없었지만 측면과 후면은 더욱 취약했고 연합군은 재빨리 측면을 공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거1은 권력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티거1을 조종한 승무원들은 판처바페에서 정예로 여겨졌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전장에서 전멸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때 130대가 넘는 전차를 격파하면서
티거의 신화를 전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빌레르 보카주 빌러스 보캬게에서 단 한 대의 티거 부대가 영국군 부대를 매복 공격하여 단 몇 분 만에 섬멸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티거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 속 존재처럼 티거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열쇠였던 병력수, 병참, 그리고 대량 생산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연합군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새로운 전술과 더욱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를 개발하고 아체 헨쉘 공장을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티거1은 1944년 8월 단 1347대만 생산된 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더 무시무시한 형이자 황제 티거 큐닉스티거, 즉 티거 킹, 타이거 킹으로 알려진 티거2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오늘날 티거1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티거1 중 하나는 영국 보빙턴 박물관에 전시되어 복원되어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도 티거1의 존재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티거1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강철과 화력, 그리고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진화, 연합군 기갑부대에 공포를 심어준 호랑이왕, 타이거2, 그러나 타이거1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후계자를 찾았습니다. 연합군의 징역이 막을 수 없게 되고 붉은 군대가 강철의 급류처럼 동부 방어선을 돌파하자 제3제국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거대하고 더 두려우며 더 파괴적인 기계로 대응했습니다. 이 전차의 이름은 타이거2였지만 나중에 세상은 이 전차를 코에니히스 티거, 타이거 킹 또는 영국에서는 로열 타이거로 불렀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기술적 우월주의 교리의 정점으로 구상된 타이거2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실전 배치한 가장 무거운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독일 기갑 설계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타이거1의 파괴적인 화력과 소련 T-34에서 영감을 받은 더욱 경사진 견고한 장갑을 결합한 이 전차는 모든 면에서 전장의 군주였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티거2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무게는 69.8톤의 포신을 펼쳤을 때 거의 11m에 달했으며 티거1보다 더 길고 강력한 버전인 무시무시한 88mm KWK 43L71포를 탑재했습니다. 이 포는 3,000m 이상 떨어진 모든 연합군 전차에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 장갑은 150mm에 달했고 50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 직접 교전에서는 사실상 관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엄한 성능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700마력의 마이바흐 ML 230PT 30 엔진이 탑재된 이 전차는 마력은 티거1의 마력과 같았는데 더 무거운 전체는 부족했습니다. 티거2는 도로에서 시속 30km에 겨우 도달했고 험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연료 소비량은 엄청났고 기계적 신뢰성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변속기는 고장났고 궤도는 파손되었으며 많은 부대가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고장으로 인해 버려졌습니다. 티거2는 1914년 7월 동부전선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노르망디, 아르덴, 그리고 독일 방어전에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티거2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징역을 저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코에니히스티거 한 대를 무력화하려면 여러 대의 셔먼 전차, 구축 전차 또는 공중 폭격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교전에서는 숙련된 승무원과 유리한 위치만 확보된다면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티거이의 가장 상징적인 활약 중 하나는 라인강 와흐트 작전, 즉 벌지 전투에서였습니다. 벨기에 숲의 좁은 길을 따라 티거2 부대는 느리지만 묵시록적인 결의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장갑은 투사체를 빗방울처럼 튕겨냈습니다. 그러나 지형, 악천후, 그리고 적의 병참은 곧 그들의 배치를 고통스러운 행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대가 공습으로 파괴되거나 연료 부족으로 버려졌습니다. 티거이는 소모전을 위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역전을 위한 걸작이었습니다. 독일은 이처럼 정교한 무기를 대량으로 유지할 자원도 기반 시설도 없었습니다. 겨우 492대만 생산되었습니다. 한편 연합군은 T-34, 셔먼, 처칠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볍고 적응력이 뛰어난 전차 수천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거2와의 모든 조우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티거이는 이 모든 전차를 능가했고 연합군이 티거킹보다 더 빨리 전차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티거2의 등장만으로도 병력 전체가 철수하거나 재배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국의 폐허 속에서도 티거2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불가능한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마지막 총알까지 저항하는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코에니스티거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절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독일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심연에 직면하여 기술의 모든 것을 걸었다가 패배한 독일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오늘날 일부 전차는 프랑스 소미르와 영국 보빙턴과 같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더라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잠시 멈춰서서 천재성과 오만함이 결합되었을 때 인류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펜터, 히틀러가 스탈린의 T-34를 사냥하는 데 사용한 민첩한 전차 1943년 7월 쿠르스크. 광활한 러시아 초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던 중 새로운 기갑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티거보다 빠르고 판처사보다 무장이 더 강력하며 동부전선의 지옥을 헤쳐나가도록 설계된 전차였습니다. 그 이름은 판터였습니다. 그 목적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소련 T-34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고 제3제국의 기갑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판처캄프바겐 V 판터, 줄여서 판터라고 불리는 이 전차는 독일군이 T-34에 경악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설계, 경사 장갑, 그리고 탁월한 기동성에 놀란 독일 엔지니어들은 화력, 속도, 방어력,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기갑 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갖춘 전차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차를 전쟁 전체를 통틀어 독일 최고의 전차로 평가합니다. 기술적으로 펜터는 민첩한 거인이었습니다. 무게는 45톤에 포신을 펼친 길이는 거의 9m에 달했으며 700마력의 마이바흐 AL 230P 사명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최고 속도는 시속 46km 29마일 안에 달했는데 이는 크기에 비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55도 각도로 기울어진 전면 장갑은 80mm 포는 많은 중전차보다 뛰어난 효과적인 방어력을 제공했습니다. 주무장인 75mm KWK-42 L70포는 치명적인 명중률을 자랑했으며 2000m 이상 떨어진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강조했던 티거1과 달리 판터는 균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낮은 차체, 민첩성, 그리고 뛰어난 주포는 판터를 타고난 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기동성이 뛰어난 판터는 어떤 연합군이나
소련군 적군과도 교전하여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참혹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수십 대의 판터가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을 겪었습니다. 시험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실전 투입을 서두른 것이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초기 200대의 판터 중 거의 절반이 기술적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엔지니어들이 가장 심각한 결함을 수정했고 판터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판터는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전투에서 연합군은 재래식 셔먼포가 전면 장갑에 고무탄처럼 튕겨나간다는 것을 곧 발견했습니다. 구축 전차, 공중 폭격 또는 매복 공격만이 판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은 판터의 치명적인 사거리를 두려워했고 결국 판터를 우회하기 위해 위험한 기동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력전 시대의 모든 정교한 설계와 마찬가지로 판터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형하 장치는 복잡하고 섬세했으며 개활지에서의 정비에는 전문 지식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전쟁 막바지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족했습니다. 내부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신뢰성은 여전히 견고한 T-3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로에서의 기동성은 뛰어났지만 진흙, 얼음, 도시 잔해 때문에 그 이점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터 생산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6,000대 이상이 생산되어 독일군 병기고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쌌지만 티거2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 마지막 날까지 판터 전차를 기갑사단의 중추로 삼았습니다. 판터는 단순히 강력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전후 그 특징은 미국의 M26 퍼싱이나 소련의 TI-24와 같은 전후 전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 속도, 방어력의 조합은 현대 군사공학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전투에서 판터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날렵하고 각진 실루엣은 마주한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타이거의 포효와 판처 IV의 대량 생산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무적이진 않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작전 가능한 유닛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유산은 남아있습니다. 판터는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 기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국에 너무 늦게 오지 않았다면 기술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 전략의 심장을 방어한 고정식 장갑차, 에스툭 테리 전쟁의 흐름을 바꾼 모든 강철 거인들이 회전식 포탑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모든 장갑차가 공세용으로 개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갑차들은 저항하기 위해 보병의 방패가 되기 위해 마지막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전쟁의 모든 전선에서 거의 언제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돌격포 3 스툼게슈츠 드레이였지만 모두들 그냥 돌격포 3 스튜지 드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뜻 보기에 돌격포 3은 티거 전차의 위풍당당한 실루엣이나 판터 전차의 세련된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포탑도 없었고 차체 높이도 낮았으며 디자인은 거의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독일 무기고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기계 중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돌격포 3은 제3제국이 전쟁 내내 가장 많이 생산한 장갑차였으며 1만 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원래 돌격포로 개발된 STUG-3은 보병을 직접 지원하고 적 요새를 파괴하며 화력으로 돌파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미 노련한 판저 3 전차의 차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군수 지원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포탑 대신 장갑 포각에 고정식 포를 장착하여 높이를 줄이고 명중률을 높였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슈티그-3 AOSF. 지휘는 판자 아부 및 일부 판타와 동일한 구경인 75mm STUK 40L 48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무기는 요새와 적 전차 모두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낮은 차체 덕분에 매복 공격에 적합했으며 폐허, 울타리, 언덕 뒤에 숨어 적을 파괴적인 정확도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설계 당시에는 원래 구축 전차로 설계되었으나 분쟁의 심화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STUG-3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효율성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STUG-3은 T-34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노르망디에서는 고정된 위장망을 이용해 셔먼 전차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도와 관통력은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돌격포 3은 효율성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게는 23.9톤으로 다른 독일 장갑차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40km 25마일에 달했고 장거리 작전에도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296마력의 마이바흐 AL 120 트리엠 엔진을 탑재했고 최종 모델의 전면 장갑은 80mm 3.1인치에 달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차만큼의 유연성은 부족했지만 컴팩트한 설계와 낮은 생산 비용으로 전력 증강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격포 3 승무원들은 대체로 숙련된 베테랑들로 구성되었으며 독립대대나 보병 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위장 전술, 대치 사격, 전술적 후퇴를 활용한 방어 전투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대들의 효율성은 전선의 많은 지역에서 전통적인 전차보다 돌격포를 선호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돌격포의 가장 큰 장점은 전략적 적응력이었습니다. 병참 붕괴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에서 돌격포 3호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전차의 부족과 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던 분쟁 말기에 돌격포는 독일 방어의 주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고정된 주포 때문에 돌격포는 측면 조준을 위해 차체 전체를 회전해야 했고 이는 기동전에서 취약했습니다. 더욱이 포탑이 없어 시야가 제한되었고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시가전이나 적의 합동 공격에서는 돌격포가 순식간에 압도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3호 돌격포 스투지3는 여러 전선에서 독일 저항군의 중추였습니다. 그 설계는 미래의 자주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율성은 겉보기에 부차적인 차량이 어떻게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사관학교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전쟁 박물관에는 여러 대의 3호 돌격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낮은 차체와 고정된 포는 여전히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3호 돌격포는 제국의 방어선을 지탱해준 강철의 벽이었습니다. 호랑이처럼 포효하지도 않았고 표범처럼 사냥하지도 않았지만 3호 돌격포는 버티고 사격하고 결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메서슈미트 매 E-26은 유럽 하늘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킨 최초의 제트 전투기입니다. 프로펠러 엔진의 굉음과 끊임없는 전쟁의 메아리가 뒤섞인 유럽의 하늘에서 새로운 위협이 미래의 전조처럼 나타났습니다. 스피파이어처럼 휘파람을 불거나 머스탱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먹이를 덮치려는 맹금류의 울부짖음처럼 깊고 불길한 다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터빈의 윙윙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높은 소리 뒤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공중의 포식자의 이름은 메슈미트 미 226이 역사상 최초의 실전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미 262가 처음 실전에서 하늘을 날았을 때 전쟁의 판도는 이미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덥고 파괴적인 모습은 소름 끼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당시의 기술적 장벽을 돌파했고 항공 분야에서 최소 1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Mi-262 슈발베, 독일어로 제비는 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1938년 윌리지 메서슈미트와 그의 팀이 설계한 이 전투기는 기술적 문제, 전략물자 부족, 사보타주, 그리고 히틀러의 폭격기 개조 명령을 포함한 운명적인 정치적 결정으로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 전투기로서의 실전 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4년 마침내 실전 배치되었을 때 이 전투기는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Mi-262C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정커스 주모 004B 터보젯 엔진 2개로 구동되는 이 전투기는 시속 870km 540마일의 속도를 기록하여 시속 700km 430마일에 간신히 도달하는 연합군 전투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상승하고 급강하 공격하고 맞을 틈도 없이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30mm AMK-1010 기관포 3문으로 무장하여 단 몇 발의 공격으로 중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모델은 알포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현대 전투기보다 수십 년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전투에서 Mi-262C는 치명적인 포식자였습니다. 강철매처럼 연합군 폭격기 편대를 급강화하여 근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한 후 호위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빠른 속도와 관통력 덕분에 가장 빽빽한 방어선도 돌파하고 무사히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Mi-262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유령이자 하늘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닿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천재성이 항상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Mi-262C는 너무 늦게 출시되었습니다. 약 1,400대만 제작되었고 300명이 실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끊임없는 생산 중단, 연료 부족, 숙련된 조종사 부족, 그리고 연합군의 공장 공격으로 인해 Mi-262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적군 위에 들이운 다모클레스의 검과 같았지만 거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혁신적인 터빈은 비록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매우 취약했습니다. 수명은 25시간 비행을 겨우 넘겼고 정밀한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급가속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Mi-261호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활주로는 이륙은 폭격기의 끊임없는 표적이 되었고 이륙에 성공하더라도 적 전투기가 주변에 숨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순간, 즉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블리츠 폭격기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히틀러는 이 E-261을 지상 공격 폭격기로 개조하는 데 수개월을 고집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E-262의 요격 전투기 도입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루프트와페 최고위층이 총통에게 이 항공기의 전투기로서의 잠재력을 설득했을 때에야 비로소 너무 늦었습니다. 하늘은 연합군 비행단으로 가득했고 독일은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아돌프 갈란트가 이끄는 유명한 야크트 베르반트 44, 작드바반, 비에룬 벨칙,
와 같은 Mi-26 부대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로 미-262C는 적 전투기 1대를 격추할 때마다 최대 5대를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미-262C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계였습니다. 오늘날 Mi-2U 기육은 현대 전투항공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 설계는 소련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대의 후대 전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Mi-262는 제3제국의 폐허 속에서 잠깐 나타난 미래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항공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국 공군을 격파한 항공기 포케불프 FY-29 생사의 기로에 놓인 공중전에서는 모든 이점이 중요합니다. 속도, 기동성, 가속력, 화력, 그리고 지구력까지. 그리고 유럽에 격동하는 하늘 속에서 단 한 대의 독일 항공기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민첩하고 사납고 견고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전술적 우월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연합군 조종사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포케불프 F와 20으로 많은 이들이 단순히 하늘의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엔지니어 쿠르트 탱크가 설계한 FY-290은 독일 항공사상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분쟁 초기 하늘을 장악했던 날렵한 BF-10과는 달리 FY-190은 요격, 호위, 지상 공격, 그리고 생존 가능한 전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플랫폼으로 핵심부터 구상되었습니다. 방사형 엔진, 강화된 동체, 뛰어난 공기 역학 덕분에 이 전투기는 현대 전쟁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합한 튼튼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인 F와 291레는 1941년 실전에 투입되어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을 기습했습니다. 1700마력의 14기통 BMW 801 DEE 성형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시속 65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영국 최정상급 전투기들과도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의 진정한 특징은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의 기동성으로 전설적인 스피파이어 Mk5를 능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FW-190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짧고 넓은 날개는 즉각적인 방향타 반응을 제공했고 BF-109와 달리 넓은 랜딩 기어는 이착륙 시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동체는 견고했고 조종석은 잘 보호되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면서도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치명적인 무기였을 것입니다. FW-190 모델은 20mm AJS-151 기관포와 30mm MK-159 기관포를 조합하여 단 한 번의 발사로 적 전투기와 중폭격기를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소형 대공포를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FW-190은 소련의 공습 우세에 대한 독일의 대응 기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뛰어난 기계적 신뢰성으로 혹독한 사막 환경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연합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부터 도시와 기갑 부대를 방어했습니다. FW-190의 전폭기 버전인 FW-190F는 폭탄, 로켓,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할 수 있어 파괴적인 지상 공격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F와 29를 요격기부터 전폭기, 정찰기, 심지어 야간 전투 임무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FW-190의 다재다능함은 여러 구형 기종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독일 공군의 만능 전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권력을 상징하는 다른 수많은 기종들처럼 FW-190 역시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만 대 이상 생산되었지만 연합군 전투기의 증가로 인해 FW-190의 영향력은 빛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비행단이 더 넓은 범위와 높은 고도에서의 속도를 갖춘 피시온이란 머스탱과 같은 더욱 진보된 전투기를 배치함에 따라 FY-20의 우위는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초기 버전에서는 고고도 성능이 좋지 않아 7,000m가 넘는 고도에서 폭격기 호위시 취약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라로 알려진 FW-발쿠싱 D9와 같은 변형이 개발되었으며 장커스 주모 213 인라인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버전은 고도 성능을 개선했으며 일부는 항공기의 최고 버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도라가 등장했을 때조차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쯤 루프트바페는 후퇴하고 있었고 베테랑 조종사는 드물어졌으며 하늘은 적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터 노보트니와 요제프 프릴러와 같은 FW-190 조종사는 수십 대, 심지어 수백 대의 적기를 격추하여 하늘에서 전설을 썼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간 FW-190은 치명적인 의지와 강철의 연장이었습니다. 오늘날 FW-190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훌륭한 전투기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디자인은 후대 전투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속성의 포효와 강력한 실루엣은 공중전의 승패가 용기, 기술, 그리고 적절한 기체에 의해 결정되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FY-20만큼 완벽한 격추 능력을 가진 전투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메서슈미트 BF-109는 전쟁 전반기에 독일에게 우위를 안겨준 전설적인 독일 항공기입니다. 하늘이 제트기의 굉음으로 가득 차기 전 세상이 ME-262의 날렵한 그림자나 FW-190의 잔혹함을 알기도 전에 불과 연기, 그리고 강철로 전설을 쓴 각지고 치명적인 실루엣의 전투기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선은 틀림없었으며 그 유산은 불멸이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초월한 전투기 메서슈미트 BF-109였습니다. 1934년 윌리 메서슈미트가 설계한 BF-10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직물 복엽기와 목재 구조물이 지배하던 시대에 백군은 전 금속 동체, 밀폐형 조종석, 그리고 접이식 랜딩 기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알루미늄 발사체에 응축된 미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무섭도록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름은 바이에른 공병대 바이에리체 플룩츠웰케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서 접두사 BF가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산업적 기원을 넘어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 발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독일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BF-109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로 33,000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BF-109는 수십 가지의 변형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듈식 설계 덕분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정역전 빌리츠크릭, 당시 하늘을 지배했던 에밀의 2형부터 시속 68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고 30mm 기관포를 장착하여 적의 최첨단 전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G형과 K형까지 다양했습니다. 다임러벤츠 DB601과 이후 DB605와 같은 엔진을 탑재한 BF-10은 빠른 가속, 극한의 고도 상승, 그리고 거의 따라올 수 없는 빡빡한 기동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은 좁고 다소 불편했지만 뛰어난 전방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좁은 랜딩 기어를 장착한 저익 설계 덕분에 공중에서는 민첩했지만 이착륙 시에는 다소 위험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 브리티시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 BF-10은 첫 번째 주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영국의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를 상대로 강력한 상대임을 입증했습니다. 영국 해협 상공에서 유효 전투 시간이 20분에 불과해 사거리가 제한적이었지만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면 파괴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베르노 모엘더스와 아돌프 갈란트 같은 조종사들은 그곳에서 전설적인 전투를 벌이며 20세기 공중전의 패권을 규정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BF-109는 공중전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광활한 상공에서 BF-109은 대규모 교전, 끝없는 추격전, 호위 및 지상 공격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항공 역사상 가장 두려운 에이스가 탄생했습니다. 352대의 공식 격추 기록을 보유한 에리히 하르트만과 301대의 격추 기록을 보유한 게르하르트 바르크호른입니다. 두 사람 모두 BF-109를 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항공 역사상 이러한 기록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BF-109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속도, 화력, 생산의 용이성, 그리고 다양한 임무에 대한 적응력이었습니다. BF-109는 요격기, 전투폭격기, 정찰기, 심지어 야간 전투기로도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기계적 신뢰성이 뛰어나 극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좁은 랜딩 기어는 지상에서 수많은 사고를 일으켰고 조종석에서 후방 시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항속거리는 제한적이었고 전쟁 말기에는 PL-1 머스탱과 같은 연합군 전투기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P-51은 2배 더 넓은 항속거리를 자랑했지만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BF-109는 PA-S1에 맞먹었지만 더 이상 공중을 지배하지 못했고 균형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폐허가 되고 루프트바페가 붕괴되던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도 BF-109은 계속 싸웠습니다. 마지막 호위 비행, 폭격기 편대에 대한 필사적인 공격, 음울한 하늘에서의 마지막 결투, 이 모든 것은 죽기를 거부하는 이 항공기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BF-109는 스페인, 스위스, 핀란드,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1948년 독립전쟁 당시 신생 이스라엘 국가의 첫 전투기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조립된 BF-109의 변형 버전이었습니다. BF-109의 역사는 제3제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날개 달린 그림자처럼 그 너머로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열광적인 팬들은 BF-109를 단순한 비행기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아이콘이자 권력, 비극, 그리고 진화의 상징입니다. 정역전의 오만함에서 완전한 몰락까지 독일을 지켜낸 전투기입니다. 파괴, 영광, 그리고 몰락의 날개 달린 증인이었습니다. BF-109는 제3제국의 첫 번째 하늘의 병사였으며 마지막으로 멸종된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미하일 히틀러가 적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복수폭탄. 전쟁사에서 물질적 파괴만큼 심리적 공포를 불러일으킨 무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1914년 영국 상공은 뚜렷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에 윙윙거리는 소리나 전투기와 폭격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지옥의 도래를 알리는 듯 반복되는 금속성의 운궁거림이었습니다. 그 운궁거림이 멈추면 죽음과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V1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비행폭탄이자 순항미사일, 그리고 복수를 위해 고안된 무기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P-103이었지만 나치 선전에서는 이를 복수무기 1, 복수무기 1, 즉 복수무기 1, 복수무기 1라고 불렀습니다. 전략적 승리의 도구가 아닌 징벌의 도구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 도시들을 끊임없이 폭격한 데 대한 잔혹한 보복이었습니다. 런던이 불타고 있다면 베를린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상징적이면서도 무시무시한 대응을 원했습니다. 엔지니어 로버트 루서가 설계한 B-1은 본질적으로 무인 항공기였습니다. 점령된 유럽의 경사로에서 발사되는 날개 달린 미사일이었습니다. 구조는 단순하고 거의 산업적이었습니다. 금속 케이스, 직사각형 날개, 자이로스코프 유도 시스템과 차가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알굿 S. 언경 시속 640km로 비행했고 고도 900에서 1200m에서 최대 250km까지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 V일에는 도시 한 블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850kg의 아마톨 폭발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며칠 후인 1914년 6월에 발사되었습니다. 그 즉시 영국 남부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종사도 사기도 결국 영혼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940년 대공습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런던은 다시 한번 방공호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고 그 틀림없는 소리, 끔찍한 폭발을 예고하는 기계음에 대한 두려움이 시민들 전체로 퍼졌습니다. 9,500발이 넘는 B-1가 영국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약 2,400발이 목표물에 명중하여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V1은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쉬웠으며 이동식 플랫폼이나 하인켈, 일시에 11 폭격기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도 시스템이 없고 직선 비행만 하며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기초적인 산술 연산만으로 예측 가능한 표적을 향해 비행했기 때문에 정확도는 낮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치는 모든 표적이 명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착해서 공포를 조성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연합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시급했습니다. 홀로 고속으로 날아가 경고 없이 나타나는 폭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여러 가지 전략을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포, 계류형 풍선, 스피파이어나 템페스트 같은 요격 전투기, 심지어 더욱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 개발까지. 일부 영국 조종사들은 B-1에 접근하여 날개 끝으로 쿡 찌르는 등 목숨을 걸고 진로를 이탈시켰습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죽음의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V1의 역사는 공격적인 사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V1은 현대 순항 미사일의 직접적인 전신이었으며 이후 무시무시한 V2 미사일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V-2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연합군은 몇몇 무사한 부대를 노획한 후 V1의 설계를 연구하여 전쟁 후 자체 무기 프로그램에 적용했습니다. 냉전은 V1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무인 무기 시대는 이 독일 미사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V1은 제3제국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파괴와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V1은 절박함의 무기이자 뒤늦은 보복이었고 이미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하고 발사대가 파괴됨에 따라 베이의 효과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45년 3월 무렵 V1의 위협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진다. 집단 기억 속에서 V1은 자동전의 탄생을 상징한다.
양심도 없이 아무런 구별이나 경고 없이 민간인을 향해 발사된 기계였다. 그것은 맹목적인 증오의 연장선, 이미 이성의 나침반을 잃은 정권의 복수심이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비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유령, 얼굴 없는 위협이었다. 또한 드론의 전신인 이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기에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말이다. 히틀러의 위험한 탄도미사일,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B2 복수 폭탄, V1이 런던 상공을 가로질러 분명한 포효로 도착을 알리자 제3제국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위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하기 전에 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날개도 없고 인간의 안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곳, 공허함, 미래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EVE였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의 꿈과 인류의 악몽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장거리 폭탄은 뛰어나고 야심적이며 모순적인 베르너 폰 브라운의 지휘 아래 독일 엔지니어 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복수무기 이 또는 머겔퉁스와페, 이는 제3제국의 가장 진보된 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적 명칭은 아그레게이트사였지만 아무도 그 명칭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에어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통과했다가 재도립하여 대량 살상을 일으킨 최초의 인공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상과학 기술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었습니다. 미사일은 길이 14m, 무게 12톤이 넘었으며 1000kg의 아마톨 탄두를 탑재했습니다. 에탄올과 액체 산소를 기반으로 한 액체 연료 엔진은 시속 5,700km, 3,500마일을 넘는 속도로 추진하여 최대 90km, 56마일의 고도에 도달한 후 초음속으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도달할 수 없었고 레이더는 제때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공포대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폭발음을 들었을 때 그것은 EV2가 발사되었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오직 파괴만 있었습니다. 최초의 실전 발사는 1914년 9월 8일 런던 상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초 만에 땅에 구덩이가 생기고 시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건물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3,000발이 넘는 EV, 이 미사일이 주로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향해 발사되어 민간인 9,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B2는 놀라운 위협이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와 서버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궤도를 조정하는 관성 유도 시스템을 탑재했고 노즐 핀과 이동식 공기역학적 표면을 통한 조향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사는 복잡한 이동 플랫폼, 정밀한 물류, 그리고 분산 생산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2는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매 발사마다 제국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파괴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B2의 개발에는 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손실입니다. 나치는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사용하는 대신 지하터널에 생산시설을 숨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노르타우젠 근처에 도라미텔바우 강제수용소의 노예 노동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미텔베르크가 탄생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미사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아, 질병, 탈진, 처형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B2를 만드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B2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나 벗어날 수 있어 정확도가 제한적이었고 생산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각 미사일은 노예 노동을 동원하더라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의 투자를 의미했습니다. 이미 붕괴된 독일에서 민간 도시에 미사일을 무작위로 발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B2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V1을 통해 세계는 하늘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전쟁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윤리가 결여된 과학적 지식이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3제국이 붕괴되자 승전국들은 미사일뿐 아니라 그 개발자들까지 포획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수백 명의 독일 엔지니어들과 함께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사 로켓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후 나사에서 인간을 달에 보낼 세턴 V를 설계했습니다. 우비 2의 유산은 이처럼 역설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합니다. 나치의 공포에서 아폴로 11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히틀러는 말년의 패배를 뒤집을 기적의 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V2는 아무리 혁명적이었을지라도 정권의 절박함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것은 붕괴를 위한 공학적 걸작이었습니다. 초음속 발사체, 덧없는 그림자, 아무런 경고 없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수직 번개였습니다.